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국어 수업을 함께하게 된 김대은 선생님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첫 영상 잘 보셨나요? 무려 30분이 넘는 꽤 긴 영상이었죠. 원래는 영상을 그렇게 길게 가져가면은 보는 사람도 지루하고 또 집중력도 흐트러지기 마련인데 또 지난 시간에는 되게 딱딱한 이론 위주의 수업이었어요. 일단 내용 자체도 그렇게 막 재밌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게다가 저도 영상을 막 처음 찍다 보니까 막 멘트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말이 꼬인다 그러죠. 했던 말 또 하고 뭔가 이렇게 술술 말이 안 나오고 제가 이게 입이 덜 풀려가지고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텐션 업해서 좀 더 재밌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제 경험담도 좀 얘기하면서 또 시의 의미를 해석할 때 제 경험담과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좀 섞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오늘은 조금 기대하면서 저번 수업보다는 좀 더 재밌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교과서가 꼭 앞에 놓여져 있어야 하고요. 그 옆에는 형광펜과 필기도구, 볼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4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문학작품을 읽고 그 문학작품에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4가지 방법을 배웠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새겨 보면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근거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거였느냐? 그렇죠.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는데 그 4가지가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할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생겼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자,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문학작품의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준에 해당하는 4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면 총 4가지의 문학작품 해석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크게 나누면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에 있는 화면에서 지금 4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요렇게 자, 위쪽으로 위와 아래로 나눌 수 있는데 위에 있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즉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무슨 방법이라고 했었냐면 그렇죠. 무슨 관점이라고 했었냐면 내재적 관점. 글씨 어떡할 거예요. 자, PPT로 이렇게 하는 거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을 감안하면 제 생각에는 꽤 잘 썼다라고 합시다. 예. 쳐주세요. 자, 어찌되었건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 그러니까 작품을 해석할 때는 뭐만 봐야 된다? 맞아요. 작품만 봐야 한다.
다른 것들을 해석을 할 때 다른 것들을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오로지 작품에만 집중하면은 끝. 그냥 작품 속에 작품 속에 쓰인 시의 단어, 또 작품 속에 쓰인 시의 표현 방법들, 그리고 작품의 구성, 뭐 몇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몇 연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 작품 자체에만 집중하자라는 게 내재적 관점이었고요. 그래서 작품을 해석할 때 절대적인 기준은 오로지 작품에만 있는 것이다. 작품 속에 있다. 라고 해서 이 내재적 관점을 또 뭐라고도 불렀냐면 글자 한 번 더 나갑니다. 그렇죠. 절대론적. 이거. 네. 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쓰고 있는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재적 관점을 또 다른 말로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빨간 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는 요 세 가지는 내재적 관점과는 조금 달리 작품 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작품 밖에. 그러면 내재적 관점 할 때는 내자가 안의 내자를 뜻하는 거였다면 정답이 나와버렸어. 바깥을 뜻하는 한자를 사용해서 작품 밖에 있는 외적 요소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을 무슨 관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외재적 관점이라고. 자, 착한 사람한테는 이 글씨가 굉장히 바르게 보일 거예요. 네. 이제 막 별말을 다 하네요. 어찌되었건. 네. 내재적 관점과는 조금 다르게 작품 바깥에 있는 요소들을 해석의 기준으로, 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을 외재적 관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의 바깥에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작품의 바깥에 있는 외적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총 3가지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요 부분부터. 자,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시대적 배경.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이 작품이 언제 만들어졌고, 이 작품이 만들어졌던 당시의 사회 문화적 상황, 사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품에 녹아들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반영. 아이고, 예, 이렇게 동그라미 치려는 게 아니었는데. 반영. 자,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 그래서 무슨 관점이라고도 불렀냐면, 네, 반영론적 관점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글씨체 포기하고 가겠습니다. 뭐 찰떡같이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적어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그 옆으로 가서 이 부분.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자, 작품 밖에 존재하는 요소에는 작가도 있죠. 작품을 만들어낸 작가가 있는데 작가의 생애, 그 다음에 작가의 창작 의도, 그 다음에 작가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작품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작가가 표현한 것이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점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무슨 론적 관점이라고도 부른다고 했냐면, 그렇죠. 표현론적 관점. 작가가 작품을 표현해서 작가가 표현을 해낸 결과물이 작품이 되는 거니까, 작가가 어떤 식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가에 집중을 했다라고 해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작품 밖에 있는 요소 중에 마지막 요소는 뭐였냐면 작품을 읽게 될, 그렇죠, 독자였습니다. 작품을 읽고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교훈과 감동을 줄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둬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독자가 이 작품을 어떻게 보람있게 사용하는가, 보람있게 사용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히읗으로 시작합니다. 네,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독자가 과연 이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의미 있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독자의 받아들이는 정도, 독자가 어떤 교훈을 얻고 할 수 있는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4가지의 그 문학작품 해석 방법을 배웠고요. 우리는 이제 오늘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4가지의 해석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 봄이라는 시를 해석해 볼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이제 한 2번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전히 이 용어 자체가 입에 잘 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충 의미가 관점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지,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지는 이해가 좀 됐기를 바랍니다. 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고쳐야 되는군요. 네, 넘어가서요. 자, 본문 해석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물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은 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네, 맞아요. 항상 봄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봄은 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다. 나는 봄 하면 새로운 시작. 맞아요. 또 겨울잠 자던 동물들도 깨어나고 꽃도 다시 피어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만물이 다시 태어나는 계절이라고도 하죠. 또 봄은 네, 사랑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 꽃도 예쁘게 피고 벚꽃 핀 길을 연인과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봄과 관련된 봄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사랑을 노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제일 유명한 거는 벚꽃 엔딩. 봄바람이 날리며 흔들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맞나요? 저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데 뭐 잘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봄은 그렇게 좀 싱그럽고 화사한 분위기를 의미하는 또 희망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시 역시 제목 자체가 봄입니다. 시에서의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람을 만날 때도 얼굴이 가장 먼저 그 첫 인상을 결정하듯이 시의 첫 인상 역시 제목이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라는 제목의 시를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텐데요. 일단 그 교과서는 몇 페이지를 피시면 되냐? 14페이지를 펴놓고 이제 한 손에는 볼펜과 형광펜을 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밑줄 치면서 중요한 부분에 필기하면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가는 이성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에 대한 소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을 이제 들어가면 네, 시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원래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누구 하나 목소리 좋은 친구나 아니면 나는 오늘 이 봄의 감성에 확 충만히 젖어들었다.
약간 봄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학생에게 한번 시를 멋들어지게 읽어보라고 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온라인이다 보니까 누구 시킬 사람도 없고 저만 계속 떠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시 낭송은 제 몫이 되겠네요. 저 진짜 시 못 읽는데. 그래도 목소리 믿고 한번 가볼게요. 목소리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한번 제가 낭송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시를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봄,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시적 화자라고 하죠. 시 속에서 말하는 이. 시 속에서 말하는 이의 그 상황, 또 시 속에서 말하는 이의 감정, 또 시 속에서 말하는 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좀 느껴지게끔 제가 시를 잘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장면부터 요 시의 의미들을 해석을 할 텐데요. 주로 이제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에 집중해서 좀 시를 이 시 자체로만 놓고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을 했어요. 시 자체에만 집중해서 이 시 속에 사용된 시어나 표현 방식이나 구성에 집중을 해서 시를 해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관점으로 해석해 보겠다라는 게 될까요? 정답. 내재적 관점, 즉 절대론적 관점으로 해석해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외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또 새로운 해석을 더해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이제 필기도 하면서 우리 작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를 필기를 할 공간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시를 좀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원래 이 시는 지금 행과 연의 구분이 연을 미안합니다. 연을 구분해 놓지 않았어요. 그냥 총 몇 줄로 이루어져 있냐면 몇 행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쭉 세보시면은 몇 행이 나오나요? 그렇죠. 16개 행이 나올 겁니다. 총 16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연의 구분이 없는 시인데요. 자, 일단 제가 필기할 그 공간을 좀 마련해 놓고자 사이를 벌려놨습니다. 절대 이게 연의 구분이 아니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행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다리지 않아도 온대입니다. 뭐가 올까요? 그쵸? 제목에 있는 저 봄이라는 계절은 기다리지 않아도 온대입니다. 왜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계절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왜? 자연의 섭리라고 하죠.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뭐로 이제 계절이 넘어갑니까? 그렇죠. 여름이 되고, 여름에서 또 시간이 지나가면 가을이 되고, 가을에서 시간이 지나면 겨울이 되고, 이걸 우리가 뭐 억지로 그 순서를 뒤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다리지 않는다고 해서 봄에서 여름으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겨울이 영원할 것 같은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듯이 이 계절이라는 자연의 섭리는 계절이 순환하는, 계절이 돌고 도는 그 자연의 섭리는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밑줄 친 것처럼 여러분들도 밑줄을 치고 그 밑에다가 이 부분의 의미는 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필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오프라인 수업 때는 필기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진도를 나갈 텐데 온라인 수업의 특징상 여러분들 필기할 시간을 다 주고 조금씩 기다려주고 진도를 나가면은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저번에 30분도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돌려보면서 필기 못한 부분들은 필기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좀 진도를 그냥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행을 보도록 할게요.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색깔이 다르게 해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요. 자, 일단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 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 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제 가끔 해외 직구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 막 정말로 가지고 싶었던 것이 주문을 해놓고 그 제품이 올 때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 해외 직구를 하면 그 국내 배송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막 명품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자기기에 조금 욕심이 많아요. 제가 이제 뭐 헤드셋 같은 거나 이런 거 조금 제가 귀가 좀 예민해서 음질이 좋은 걸 들으려고 이제 해외 직구를 그런 전자기기를 살 때, 특히 음악과 관련된 전자기기를 살 때는 좀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해외 직구를 하면은 뭐 이렇게 세관 통과도 해야 되고 해서 보통 한 열흘 정도 배송 기간이 나와요. 근데 이제 구매를 해놓고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택배사에서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주문한 제품을 이제 세관 다 통과하고 배달만 오면 되는 것을 분실을 해가지고 다시 그쪽에서 업체에서 저한테 다시 보내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그 제품을 받았는데 너무 이제 애가 타도록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막 저도 지치는 거죠. 이게 진짜 오기는 오나? 기다리다 기다림마저 잃었다라는 거는 기다리다 지친 상황을 좀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부분은 보면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다라는 표현은요. 하도 기다리다가 이게 오는 게 맞는가 싶을 정도로 하도 안 오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올 듯 하는데 안 와. 그래서 기다림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일 즈음에,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는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너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이 시 속에서의 너는. 그렇죠. 제목에 나와 있는 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봄은 계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적 화자가 봄을 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너라는 대명사는 누구한테만 붙이는 겁니까? 그렇죠. 사람한테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봄을 사람처럼 부르고 있어요. 너라고 하면서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너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여기에서 쓰인 표현 방법이 하나가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 정답은 뭐죠? 의인법. 네, 훌륭합니다. 우리 이거 방학 과제로도 했었잖아요. 의인법, 뭐 직유법, 그 표현 방법 다 복습했었어요. 자, 의인법입니다. 자, 봄을 너라고 표현하는 의인법이 사용이 된 거고요. 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다림을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다에다가 또 제가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적 화자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말하는 이의 태도를 보면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좀 너라는 대상이 잘 이제 기다리는 거에 비해서 이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말하는 이는 무슨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는 반드시 온다 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 오늘 공부한다 하면은 강한 뭐가 느껴집니까? 그렇죠. 공부를 할 거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오늘 뭔가를 해낼 것이다 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뭐 온다, 뭐뭐 한다 라고 딱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단정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단정적인 어조. 근데 여러분들 시 전체를 보시면요. 온다가 지금 이 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또 나옵니다. 보시면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눈을 14페이지로 옮겨서 보시면은 온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요? 그래요. 이 지금 여기 부분을 포함해서 총 3번이 나옵니다. 온다, 온다, 온다. 단정적인 어조가, 확신에 찬 어조가 반복적으로 제시되면서 봄이라는 너가 반드시 올 거라고 지금 말하느니, 시 속에서 말하느니, 화자는, 시적 화자는 믿고 있어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넘어갈게요. 자,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자, 지금 뻘밭 구석에 가고 뭐 썩은 무릉덩이 같은 데 기웃대고 한눈 팔고 싸움하고 나자빠져 있는 거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너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너가 막 이상한 데를 막 가. 그리고 이게 너가 지금 나한테 오는 길을 뭔가 이렇게 좀 방해하고 있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로 오는 길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에다가 한번 세모 표시를 쳐보려고 하는데, 그렇죠. 일단 뻘밭 구석에다가 세모 표시.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썩은 무릉덩이에다가 세모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뻘밭, 여러분들 뻘이 뭡니까? 여러분들 서해안 가면은 지천에 있죠. 바다에 이게 밀물 썰물 때, 서해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쫙 바닷물이 빠지면서 갯벌이 드러나잖아요. 그 갯벌을 말하는 겁니다. 갯벌에 빠지면 여러분들 갯벌 체험 해본 적 있으시죠? 갯벌에 빠지면은 이게 진전이 어렵습니다. 뭔가 발목을 확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나에게 오는 그 과정에서 뻘밭 구석에 있답니다. 한가운데 있어도 이게 지금 나올까 말까인데 구석탱이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뻘밭 구석에 구석이나 썩은 무릉덩이, 딱 봐도 이게 질척질척거리면서, 되게 이 발목을 확 잡겠죠. 그런 데를 막 얘는 기웃거린대요. 그리고 또 한눈 좀 팝니다. 빨리 이게 다이렉트로 와야 되는데, 막 한눈을 팔아요. 그 다음에 막 갑자기 싸움도 합니다. 그렇게 막 뻘박 갔다가 썩은 무릉덩이 같은데 갔다가 싸움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치겠죠. 지쳐 나자빠져 있답니다. 누가? 너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세모들 같은 경우는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나에게 빨리 나는 너무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봄이 나한테 오는 것을 방해하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요 세 번째 행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6번째 행까지를 묶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봄이 오기까지의 시련과 역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봄이 오긴 오는데 이게 쉽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봄이 오는 과정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와야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30분이 넘었어요. 제가 30분은 넘지 말자라는 다짐을 하고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뒤에 부분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